너무 사회 참여적인 일이 부족하고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제 영시인데 너무 허공을 바라보는 비현실적인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직접 2012년부터 그래서 박사는 2009년에 받았는데 2012년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꾸준히 지금까지 정치를 꾸준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네. 해주시죠. 네. 지금 올해 화두는 여당과 네. 야당하고 지금 여당의 어떤 잘못된 실책을 비판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야당의 책임론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야당 책임론이 아니라 여당 책임론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적인 경향이 있긴 한데요. 네. 일단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정책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번 총선에서 이제 뭐 일단 여당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했잖아요. 자기들한테 유리하려고 했는데 연동형 비례제를 만드는 덕분에 이 군소야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복지당도 그 정책 정당으로서 군소야당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맞잖아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데 크게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거는 예. 지역구 의원을 배출을 하느냐 네. 아니면 비례대표제만 나가느냐 그거 좀 궁금해서 일단. 예. 예, 우리 당은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그 당리 당략에 치중해가지고 국립민복 중심이 아닌 당리 당략에 치중한 그런 잘못된 정치를 하는데 우리는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그런 정책 정당의 분위기를 한국 국회, 한국 정당사에 좋은 분위기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도 낼 겁니다. 우리의 복지 정책을 가지고 정당 투표에 그 표를 많이 얻으면은 이번에 비례연 능조 때문에 그 다른 때보다도 새로운 신생 정당이 그 의석을 확보하기가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정당 투표에 표를 많이 얻는 대신에 소외계층들이 노인들이 우리나라에 1,000만 가까이 되는데 군단위에 가면은 유권자의 65% 70%가 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구도 그런 군단위에 나서는 사람은 노인들이 똘똘 뭉쳐가 밀어주면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구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후보를 내고 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그런 당을 만들어서 한국 정치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선진 정치로 전환되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지난 8일 그 여의도에서 이제 뭡니까 복지당 정당을 출범시켰습니다. 같은 날 제 1회 우리가 이제 준비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 기억을 떠올려 주시면서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당직자 30여 명이 이제 그 명단을 또 발표도 하고 공부를 잘하면 대학까지도 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 특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 150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젊은 사람이 주택을 장만하는 일에 가장 큰 애로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그 총각이 집을 장만하고 신부는 그 가재도구를 장만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관례인데 총각이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 시작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자녀를 키울 때 맞벌이 부부가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교육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또 안 낳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토지주택공사가 일반 아파트 짓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그 젊은 층의 주택 문제와 서민들의 주택 문제에만 전념하도록 전환을 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개발 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땅값이 시중 시세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택지로 정책 차원에서 조성을 하면은 땅값이 일단은 굉장히 싸게 먹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축만 하면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젊은 층의 집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수가 작은 14평, 4평 정도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직장만 생기면은 그 아파트가 하나 배당이 돼가지고 매월 4~50만 원 이런 불입금을 내면서 집이 생기면은 일단은 집이 있으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해가지고도 애를 낳아야 되는 장려를 하기 위해서 결혼해가 애를 낳으면은 18평형을 무상으로 하나 지급한다고 하면은 집 생기니까 물론 애를 낳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를 하나만 낳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셋 정도는 낳아야 인구가 빨리 불어나니까 25평형을 셋을 낳으면은 주는 식으로 하면은 그 집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애를 열심히 낳을 것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유아원에 다니는 그런 비용은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만은 유아원에는 3시 되면은 마칩니다. 그러면은 맞벌이 하는 부모가 7시 넘어서 자기 애를 맞이할 때까지 3시부터 공백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동네마다 경로당이 있으니까 경로당을 제2의 애들 돌보미 장소로 사용을 하면은 3시에 유아원에서 마친 애를 동네 경로당에다가 애를 데려주면은 경로당에는 돌보미 교육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보살피고 또 그분들에게는 그 돌보미 수당을 주면서 노인들의 또 그 부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맞벌이 부부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비가 이제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닌데 정부가 대학에다가 약 20조에 가까운 그런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지원하는 그 자금을 지원하지 말고 그 돈을 고등학교 의무교육 재원으로 돌리면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이루어져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아가 전부 대학을 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는데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사교육비입니다. 입시 교육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학비가 드는 그런 부담이 유종 부담이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학을 이중구조로 4년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과 2년제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 두 가지 구조로 이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4년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은 문호를 졸업은 정원제로 하더라도 입학문을 한 5배 정도로 활짝 늘립니다. 그러면은 서울대학도 지금보다 5배 더 많이 뽑고 고려대학, 연세대학, 서강대학 그렇게 5배로 많이 넓히면은 뭐 어지간히 하면은 인류대학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과외 공부를 안 해도 대학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대학이 정원이 10,000명이다. 10,000명인데 50,000명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10,000명일 때 등록금이 500만이라고 가정하면은 500만 원을 10,000명한테 받으면 500억 원이 그 학교에 재정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5만 명으로 정원을 늘리면은 250만 원 반값 등록금으로 반으로 주입니다. 250만 원 반값 등록금을 해도 5만 명이면은 1,250억 원이 그 학교 재정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학생이 많이 오니까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도서관의 장소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곳에도 쓰지만은 5만 명 중에 원래 공부자료가 10,000명이 들어올 사람 그 사람은 1,250억 중에서 250억을
그 사람의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본래 정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4년 동안을 장학금으로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자녀는 대학까지도 무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교육비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다. 이런 공약을 저들은 이번에 국민들에게 제출하고 지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재곤 박사님. 예. 예, 저는 사단법인 한국교육법학교 사무총장 정재곤입니다. 저희 학교는 교회와 법 그리고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가 법의 판단을 잘못해서 오판했을 경우에 이를 지적하고 정말 교회에서의 그 여러 가지 신앙 공동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올바른 판결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또 이겨야 될 교회가 또 이겨야 될 목회자가 이기는 또 져야 될 분들은 지는 이런 그 혼란에서 벗어나서 요즘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판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 총재님께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 기독교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그 정책과 관련해서 이 정치와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정말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이지만 이런 충돌, 이런 그 접점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에 있어서 정책을 통해서 정말 종교와 정치가 같이 상생하는 그러한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나아가는 방향은 사회주의의 노선과 이것을 동조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본질적인 속성이 거기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책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6.25를 겪을 때에 그 미국이나 많은 선교사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어려운 고비를 넘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구제와 긍휼의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는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자기 교회를 부강하는 데만 골몰하지 그 약자를 돌보는 구제와 긍휼을 소홀히 하는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본연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복지 실천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 사회가 다 존경하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회자님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런 구제와 긍휼에 베푸고 나누는 삶을 사는 교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운동을 펼쳐나간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